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6주차 2강입니다. 이번에 다루는 신은 아프로디테 신입니다. 아프로디테, 로마에 가서 베누스라는 이름을 얻죠. 거기 상가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누스라는 이름을 얻고, 사실은 아프로디테는 그 크로노스의 성기에서는 아니고, 크로노스가 아니고 우라노스의 성기가 잘려서 바다로 던져졌을 때 그때 그 피나 정액에서 나왔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티탄급이 되는 건데, 사실은 여기 지금 자식 세대의 신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버전, 제우스의 딸이라는 버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헤파이스토스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자식 세대급으로 됐다고도 이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프로디테는 성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여신이고, 그래서 아름다움, 부드러움, 그다음 속임수와 유혹, 이성을 유혹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유혹이 이제 좀 속임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대변하는. 또 사랑이라는 게 우리를 헛되이 속이기도 하고 헛된 정념에 빠지기도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연상시키는 거죠. 도상적 특징, 그림에 나타날 때의 특징은 머리에 이제 관을 쓰거나 베일을 덮고 있고, 그다음에 에로스들이 이제 수행을 하죠. 같이 따라다닌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슴을 노출하고 아름다움의 여신으로서 연애담이 많죠. 여러 연애담 중에 이제 앙키세스와의 연애가 있습니다. 앙키세스는 이제 그 트로이의 쪽에 왕자인데, 그 앙키세스를 보고 반해서 아프로디테가 이제 구애를 했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이 아이니아스, 로마를 건국한 이탈리아 가서 그 트로이들의 유민의 도시를 세운 아이니아스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인데, 앙키세스와 사랑을 나누면서 아프로디테가 어디 가서 발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술 먹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돼요, 앙키세스가. 그래서 평생 이제 불구자로 사는데, 나중에 그 아이니아스가 트로이에서 탈출할 때도 아버지를 업고 가죠. 그래서 뭐 그 장면도 유명한 것이고, 나중에 이제 아이니아스 얘기할 때 그때 또 자세하게 얘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스 얘기가 있습니다. 아레스의 질투로 사망하게 되지만 아프로디테의 연인이었어요. 이 얘기를 좀 간단히 좀 하면, 시리아의 왕이었던 테이아스의 딸을 무랄 또는 스미르라라는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밤에 딸인 걸 숨기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아버지 앞에서 미르라 나무, 그러니까 스미르라, 미르라 뭐 이름 지금 다 비슷하죠. 무랄도 그렇고 미르라 나무, 이게 모략나무입니다. 향기 좋은 기름이 나는 그 모략나무로 변신을 하는데, 그 다른 나무가 됐지만 그 안에서 태아는 자랐던 거예요. 10달 만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아도니스였습니다. 근데 아프로디테가 이 아이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몰래 기르려고, 사람들 안 보게 기르려고 이제 페르세폰에게 맡겼는데, 페르세폰에도 또 이 아이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페르세폰의 본인의 처지처럼 1년 중에 뭐 3분의 1씩 같이 살게 됐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와도 살고 페르세폰에도 살게 됐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스도 식물신이라는 겁니다. 겨울에 지하 세계에 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나오는 그 식물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아레스가 이제 아프로디테하고도 바람 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정부였던 아프로디테가 다른 미남자에 가니까 질투를 해서 사냥 중에 멧돼지를 충동시켜서 받쳐서 죽게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바로 이게 이 식물신이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그런데 바로 이 아도니스가 죽은 절에 핀 꽃이 아네모네, 바람이라는 뜻인데, 아네모네가 바람꽃 아네모네가 피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아도니스 축제가 또 유명한데, 그리스 아테네인데 여인들이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인들만 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뒤에 다시 보여주겠습니다만, 그
그때 그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들 몇 개 봅시다. 이거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뭐 볼 때마다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아프로디테 앞부분에서 했을 때 이게 이제 조개를 타고 왔다. 그래서 퀴테라 섬으로 갔다가 키프로스 섬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곳은 퀴테라였다가 뭐 아니 키프로스였다가 키프로스 근처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비너스가 탄생했다가 퀴테라로 갔다가 다시 키프로스 다시 또 왔다. 그러니까 둘 다 아프로디테의 어떤 추앙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숭배지였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신화가 그렇게 짜여졌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바람의 신이 불어주고 그 바람의 신이 불어주는 바람을 타고 키프로스에 상륙하는 것이요. 여기 이제 봄의 여신이 맞이하는 장면. 이 실제로 보티첼리가 활동했던 그 베니스의 유명한 여인, 아름답게 유명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일찍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산드로 보티첼리 그림이고요. 1484년에서 86년 사이에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도 참 그 표정이 묘하죠. 모나리자의 모습과 더불어서. 자, 이게 바로 이제 아이네우스의 아버지와의 연애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앙키세스 스타일 좋은 앙키세스가 딱 있고 이게 이제 화사한 노란 빛으로 하고 있는 비너스 머리에 메일 같은 걸 썼고 그다음에 가슴은 안 드러냈지만 여기는 꽃이 장미꽃이 피죠. 이게 이제 아프로디테의 꽃이고 사자들도 장미와 관련돼 있고 비둘기도 여기 있어요. 비둘기들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아프로디테 관련된 것들. 여기만 완전히 봄이죠. 완연히 다른 데는 다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 리치먼드라는 화가고 1889년에서 90년 사이의 작품. 그림이 참 화사해서 좋더라고요. 자, 이건 바로 스미르나가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아도니스가 출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그 로마 쪽의 출산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무의 모습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있죠. 이거는 출산의 여신은 미르라라고 하고 아니 루치나 장드꾸르라는 프랑스 화가 1560년 작품이고요. 이거 무슨 신혼부부 같은 분위기긴 한데 사이에 아이도 있어요. 아니 아이가 아니구나. 이건 에로스네. 그죠? 날개 달린 거 보니까 에로스고 소녀 티가 나는 아프로디테가 있고 아주 이쁘장한 남자아이인 아도니스가 지금 사냥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프로디테가 말리죠. 위험하다고. 그런데도 이제 한참 이렇게 막 혈기방장한 젊은이니까 사냥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안니발이 카라치라는 화가이고 1560년에서 1609년 사이니까 이거는 이 화가의 생물연대고 1590년 작품이네요. 네. 이것도 로코코풍으로 굉장히 화사한 그림을 그렸죠. 둘 다 애띠고. 자, 이건 멧돼지에 받쳐서 젊은 청춘의 꽃이 꺾이고 있는 아주 그 드라마틱하게 포즈가 돼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1700년에 1710년 사이에 제작되고 대리석입니다. 주세페 마주올리라는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아도니스의 축제인데 아도니스 축제 여기 보면 사다리를 타고 뭐 이렇게 이제 선반 같은 거, 화분 같은 걸 들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 날개 달렸으니까 이제 에로스 신인 것 같긴 한데 여기 이제 축제를 준비하는 아테네 여인들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이게 포도송이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조그마한 화분이나 뭐 이런 데다가 빨리 속성으로 자랄 수 있는 식물을 길러요. 그래서 햇볕 잘 드는 데 가서 그래서 그거를
며칠 사이에 빨리 싹이 나고 이렇게 잎이 돋는 그런 식물을 길러서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축제 때. 이걸 이제 아도니스의 정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마 아도니스의 짧은 청춘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해프닝, 뭐 이런 의례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일종의 이제 아도니스 영웅인데 그리스인들에게 축제가라는 게 보면 그런 영웅들의 삶을 애도하고 기리고 뭐 이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화병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원전 420년 경에 만들어진 화병에 있는 아도니스 축제 관련된 그림이고 이게 바로 이제 모략나무 미르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사막에서 자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죠. 모략을 뭐 준비했다 뭐 이런 거.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모략이. 자, 이게 아네모네 꽃입니다. 주변에 잘 볼 수 있는 곳은 아니라서 준비를 한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 이건 에로스가 여기 쪽에 서 있죠. 이거는 410년경이고 리라를 듣고 있는 모습 보면 지금 순정 만화 주인공 얼굴 같잖아요, 그죠? 기원전 410년의 화병이고요. 이게 지금 왜 나오지? 헤파이스토스 얘기할 때 나왔던 건데 그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헤파이토스가 이제 그 운석이 떨어지는 것과 연관해서 헤파이스토스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얘기를 했다. 뭐 신화가 나왔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운석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불타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높은 온도 그 공기 마찰 때문에 매우 높은 온도로 불타다가 대부분 다 없어지고 아주 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지상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높은 온도로 인해서 그 안에서 변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금속을 이렇게 추출해낼 때 높은 온도를 통해서 추출해내고 강화시키고 강철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고대에는 그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었던 것인데 다만 운석이 떨어지면 거기서 스테인레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칼을 만들고 그러면 녹이 슬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근데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2016년에 그때 그 전까지 이게 무슨 뭐 외계인이냐 뭐 이런 소리 했었겠죠. 당연히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우리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아요. 피라미드 삼각형 피라미드 밑에 뭐 면도칼을 넣어두면 녹이 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제 운석에서 채취한 그 철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코발트, 고농축, 니켈 등이 함유된 운철이라는 거죠. 일종의 자연적인 스테인리스 강이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천 년이 들어서 녹이 슬지 않아서 파라오의 무기 운철검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헤파이스토스 대장의 신 헤파이토스와 연결되어 있는 얘기를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자, 아레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레스는 이제 로마로 오면 마르스가 되고요. 그래서 화성, 마르스가 화성이 된 거죠.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로 되어 있는데希腊 신들 중에서는 가장 덜 인격화된 신이고 그래서 별로 일화가 없습니다. 아프로디테와 바람핀 정도 얘기 뭐 그 정도고요. 또 전쟁의 신이다 보니까 또 호메로스의 작품 안에서도 그 제우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네가 가장 싫다. 자기 자식인데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든 이의 미움을 받는 신이고 승질도 못 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트라케, 그리스 북쪽의 출신이고 그러니까 트라케 자체가 이제 그리스인들에게는 오지고 야만적인 지역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친 성격 그리고 소외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아레스가 이제 전쟁에 대동하는 그 아들들이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 네이모스와 포보스라는 아들들을 동반하고 있어서
화성의 두 위성에 이 이름이 붙어 있다는 얘기를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와 관련해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바람 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서 에로스가 나왔다는 설도 있는데 좀 더 많은 다수설은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게 에로스다라는 게 좀 더 다수설입니다. 하지만 또 결국은 뭐 에로스가 원래는 그 태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카오스 다음에 에로스가 있고 뭐 그랬다는 건데 나중에 아프로디테가 나오면서 에로스의 성격이 변형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어떤 신사에서 태어나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버전들을 만들어 갔겠죠. 자, 이게 지금 옛날에 그 트라케 지역, 노던 트라키아, 웨스턴 트라키아, 이스턴 트라키아라고 돼 있잖아요. 불가리아 밑에 터키와 그리스 사이 중간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고대 트라키아 지역을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불가리아 지역에 이만큼 흡수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그리스 지역에 흡수된 거고 이쪽은 터키 쪽에 흡수된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 위성이 동그랗지 않고 막 찌그러져 있어요. 포보스와 데이모스, 예, 붉은 별, 화성. 자, 이거는 이제 날개 달고 있는 거 보니까 에로스겠죠. 여기 보시면 날개 달린 신발을 갖고 있죠. 헤르메스. 저기 헤르메스의 그 지팡이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프로디테 마치 한 가족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원전 340년에서 330년 사이의 작품이고요. 이건 또 다른 버전인데 역시 여기 앞에 에로스가 날개 달고 날아가고 있고 뭐 바퀴 달린 마차 비슷한 걸 뭐 끌고 있는데 놀이기구 같이 유모차도 아니고 그래서 헤르메스가 약간 난쟁이처럼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날개 달린 신발 여기 날개 달린 모자까지 이건 결국 또 이제 아프로디테인 거예요. 이제 부조 피낙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원전 470년 작품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긴 한데 그러고 자 이건 또 근대 화가 그린 거죠. 뽀얗게 하얀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운 나신을 뽐내고 있고 모자에 날개 달린 헤르메스가 좀 묘한 장면이에요. 어린 에로스 큐피드죠. 그러니까 날개 달렸는데 글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마치 가족 인간 가족 같죠. 여기 보시면 어디 갔나? 여기 무기가 있죠. 이게 아레스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무의 대비. 그러니까 무보다는 문. 글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1743년에 샤를르 앙드레 반 루라는 로코코 스타일로, 그러니까 뽀얗고 막 이렇잖아요. 색깔도 로코코 스타일로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거는 딱 이 풍이 나오면 폼페이의 벽화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버전 큐피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거 앉아 있는 건 아프로디테, 저 뒤에 서 있는 군신 아레스. 가슴에 손을 넣은 걸 다 제지하고 있는 것 같은 너무 시커먼 시각으로 본 건가? 그래서 이 폼페이는 한날 한시에 다 망했잖아. 묻혔잖아요 화산에. 그래서 연도가 다 똑같습니다. AD 1세기 78년인가? AD 서기 78년인가 뭐 이렇게 날짜가 또 있어요 정확하게. 요거는 역시 이제 이건 아레스 아프로디테 간의 그 연애 사건을 다룬 거죠.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보시면 아레스가 창을 하나 들고 있긴 한데 나머지는 다 지금 다 벗겨져 있어요. 여기서 지금 신발도 벗기고 있죠 에로스가.
여기 방패를 들고 있죠. 여기 시녀들이 여기 투구도 벗겼죠. 그러면서 아프로디테가 꽃 화관을 여기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 그 군신 아레스인데 막그 몰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못하고 이게 무장 해제 당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디 갔어? 장자크 루이 다비드. 예. 프랑스의 혁명화가라고 하는 장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이고 1824년도 작품. 거의 1825년에 죽었으니까 거의 말년에 그린 그림이네요. 요 세 여인은 카리스 여신이라고 합니다. 우아미의 여신, 삼여신 아시죠?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재밌어요. 제목이 뭐냐면 아모르 빈키트 옴니아. 사랑은 옴니아 모든 것을 윈키트 이긴다. 사랑은 모든 것에서 승리를 거둔다. 사랑이 최고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화가의 말년에 그린 작품이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죠. 자, 그 아포로디테의 아들 에로스의 연애담을 잠깐, 꽤 유명한 거예요. 플레이우스라고 헬레니즘 후기의 작가인데 황금당락이라는 소설집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황금당락이가 돼서 여러 가지 기이한 모험을 한 얘기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 이제 에로스와 푸시케 얘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황금당나귀가. 자, 푸시케라는 여인이 있어요. 푸시케는 영혼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사람의 이름에다 붙인 거죠. 푸시케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이 소녀를 여신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 이제 그 장면을 그린 건데 이 푸시케고 사람들이 막 소원을 빌듯이 여신 앞에 이제 뭐 재물도 바치고 뭐 이렇게 이제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어요. 이 작품은 이제 루카 조르다노의 그림인데 1692년에서 1702년 사이에 그려진 것이고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아름다움의 여신이 그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면서 아프로디테인데 하늘에서 에로스를 시켜서 저 여자를 사람들이 숭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에로스가 그래서 쫙 출동해서 가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에로스가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짓 신탁을 사주해서 아름다운 궁전에 살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사람들이 막 숭배를 하는데 청혼이 들어오질 않아요. 에로스가 중간에서 이제 그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탁을 받아봤더니 이 여인의 남편은 괴물이다. 그래서 어느 날 어디에다가 결혼식을 치르고 그 아이를 거기다 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푸시케를 에로스가 궁전에다 데려다 놓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로스가 자기 엄마 눈치를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만 와서 잠을 자고 해가 뜨기 전에 가버리죠. 그리고 와중에 이제 자기 언니들이 이 궁전에 놀러 옵니다. 근데 궁전이 너무 좋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미녀와 야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미녀와 야수의 원형이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미녀와 야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전에서 너무 화려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셈이 나서 자기 그 동생을 푸시케를 부추깁니다. 너 신랑이 진짜 괴물일지도 모르니까 밤에 몰래 잘 때 얼굴을 봐라. 뭐 이렇게 이제 시킨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푸시케의 결혼식입니다.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칙칙한 이유는 괴물에게 시집가는 장면이라서 마치 장례식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니들이 이제 쭉 앞에 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꽃바구니 들고 있죠. 이게 아마 푸시케 있겠죠.
그 영국식 장례식이란다. 결혼식이라서 저 뒤에 아버지가 또 슬프게 따라가고 있고 많이 봤던 그림이죠. 예. 앞에 이제 나왔던 그 사파 그림은 1815년에서 16년 사이에 나온 작품이고 디자인은 메리 조셉 블론델과 루이스 라피트가 한 거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에드워드 번 존스 1833년에서 98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작품은 연도가 없네요. 여기도 그래서 밤에 몰래 자고 있을 때 등잔불을 들고서 딱 봤더니 굉장히 잘생긴 미남자가 자기 신랑이었다는 걸 사실을 깨닫게 되죠. 넋이 나가서 보고 있다가 실수로 손에 힘이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에로스의 얼굴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에로스가 그때 깨서 푸시케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떠나가 버리죠. 이 그림은 주세페 마리아 크랩시 1707년에서 9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이제 등불로 얼굴을 비췄고 기름이 떨어져서 어레스 떠나고 그래서 이제 떠나간 신랑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로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찾아가게 되죠. 아프로디테를 찾아갔더니 아프로디테 갑자기 이제 시어머니 노릇을 하기 시작하고 콩쥐 팥쥐의 그 팥쥐 엄마처럼 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줘요. 이거 딱 콩쥐 팥쥐가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금양의 양털을 가져와라 뭐 이런 것들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갈대들이 가르쳐줘서 황금양들이 굉장히 사나워서 적분이 안 되는데 걔들이 놀고 있는 지역에 그 가시덤불을 가보면 거기 양모들이 이렇게 걸려갖고 써져 있는 것 뭐 있으니까 그걸 모아라든가 무슨 곡식에 나다를 세라고 그랬더니 개미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씩 다 세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계속 도와줘요. 콩쥐처럼. 그러다가 마지막 신물이 뭐냐면 페르세포네 하데스에 가서 페르세포네에게서 미인의 비결이 담겨 있는 상자를 받아오거라 이렇게 신 거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랑 헷갈렸다라고 했잖아요. 판도라가 항아리였는데 이게 푸시케이 상자랑 헷갈려서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카론이 저는 배를 타고 지금 하데스로 가는 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받아온 거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상자를 들고 있죠. 유준 에른스트 힐마커라는 화가의 1865년 작품이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여기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뭔가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쓱 나오죠. 미인의 비결은 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에 그러니까 푸시케도 이제 여인이니까 이제 신랑한테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미인의 비결을 알고 싶어서 열어봤겠죠. 그랬더니 잠이 들어 있어서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버전. 이제 은색 상자처럼 은상자처럼 돼 있죠. 이 그림은 앞에 그림은 워터하우스. 그때 전에도 보여줬습니다만 판도라 얘기할 때 같이 보여줬던 건데요. 워터하우스의 그림이고 1904년. 그다음에 이거는 존 라인하트 웨글린의 그림인데 1890년. 제목 자체 푸시케인데 뒤에 날개가 달려 있죠. 그래서 푸시케가 영혼이란 뜻도 있지만 나비란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에서 이 그림에 저렇게 날개를 달아놨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들의 만찬입니다. 나중에 에로스와 푸시케 결혼식을 할 때 모여서 결혼식 만찬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1517년 프리스코 벽화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 전까지 아까 미리 설명 다 했던 겁니다. 곡식 더미의 돌은 개미들이 와서 해주고, 양의 황금털은 갈대가 알려주고, 저승 강물은 제우스의 독수리의 도움을 받고, 뭐 이 콩쥐팥쥐랑 유사해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신라 경덕왕의 당나귀하고 미다스 왕의 당나귀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상당히 비슷해요. 콩쥐팥쥐는 좀 나중에 얘기일 수 있어서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페르세폰의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 가져다 열어보고 영혼의 잠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에로스가 화상에서도 회복이 되고 마음의 상처로부터도 마상 회복이 돼서 찾아와서 그녀를 깨운다. 사랑의 키스를 한다. 뭐 이런 면이죠. 이것도 백설공주 얘기랑 좀 겹치겠죠. 이게 이제 푸시케를 깨우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저 푸시케가 지금 멍한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에로스가 막 찾아와서 키스를 하고 있는데도 멍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여기서는 어떤 설정이냐면 에로스는 신이라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푸시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에로스에게 이렇게 눈에 초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설정을 한 거고요. 이건 제라르 프랑스와 파스칼인 것 같군요. 1798년 작품. 그 다음에 이것도 유명한 작품이죠. 조각. 큐핏. 이거는 안토니오 카노바의 그림입니다. 에로스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죠. 푸시케 키스를 받고 있는 장면이고, 1787년에서 93년도 사이 작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또 다른 그림이에요. 잠들어 있는 푸시케를 찾아오고 있는 에로스. 이게 젊은 에로스. 여기는 근대 이후의 그림인데도 안토니오 반다이크 1638년 작품입니다. 헤르메스 얘기가 좀 긴데, 헤르메스는 그 로마로 가면 메르쿠리우스라는 이름으로 머큐리라고 하죠. 프레드 머큐리가 있죠. 프레드 머큐리라고 그 퀸이라는 락 그룹의 보컬리스트였던 프레드 머큐리도 여기서 왔던 이름이겠군요. 자, 헤르메스라면 헤름이라는 말이 있어서 돌무더기라는 민간 어원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마을이나 지역의 경계에 쌓여 있던 것. 우리도 옛날 시골에 가 보면 뭐 우리 마을 입구에 돌무더기 있거나, 뭐 이렇게 선왕당에도 돌무더기 있거나, 산에 가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 경계에 있었던 돌무더기인데, 결국 경계를 지키는 사람과 관련돼 있어요. 헤르메스가. 그러니까 양치기라는 게 각자 자기들이 양들의 풀을 뜯어먹는 지역들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남의 지역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계 또는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 나그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고 오고 가는 사람들, 전령도 마찬가지죠. 도둑질, 남의 담을 넘어가는, 더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거지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게 떠돌아다니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의 보호자인 거죠. 신. 그래서 이 돌무더기가 헤르메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죠. 그래서 이 헤르메스는 뭐 타고난 도둑
왕이었고, 그래서 아폴론의 솥대를 훔친 얘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도둑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이가 뭐 하는 얘기입니다만 아폴론의 솥대를 훔치는데, 이게 아폴론은 소유의 솥대가 아니라 아폴론이 그 당시에 아드메토스라는 사람의 양치기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우스 퀴클롭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폴론에게 아스클레피오스가 죽은 사람을 살린 거죠. 그래서 항의를 받으니까 제우스가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입니다. 벼락을 쳐서. 그러니까 아폴론이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못하니까 그 벼락을 만든 퀴클롭스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에게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노예를 해라 1년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드메토스라는 사람의 소치기, 양치기 이걸 맡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마이야라는 여신과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나와서 아폴론이 이제 소를 치면서 멍 때리고 있었을 때 그 소들 몰고 도망옵니다. 이제 뒤에 이제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전령의 신, 그래서 전령의 지팡이를 갖고 다니죠. 그다음에 날개 달린 신 또는 나그네 모자, 모자에 또 날개 달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신과 사람 사이,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거든요. 신과 사람 사이 정령 역할을 한다고 해서 헤르메 노이틱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헤르메스에다가 이제 노이틱이라는 말을 붙인 건데, 신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거를 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성경 해석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이 말이 생긴 겁니다. 성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정확하게 신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오랫동안 성서학자들이 고민했던 문제라서 그 성서 해석학이란 말, 그래서 헤르메노이틱이란 말이 헤르메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승과 저승의 전령. 이게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잖아요. 또 넘나드는 신으로서, 그러니까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 푸시케 폼퍼스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돌무더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황당 같은데, 여기는 이제 몽고예요. 몽골. 그러니까 우리랑 풍습이 유사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거죠. 근데 이건 뭐 우리나라 몽고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도 보시면 더럼이라는 마을이거든요. 마을 입구에 이렇게 돌을 쌓아놓은 겁니다. 영국 더럼이라는 대학이 있는 영국 마을. 자, 이게 헤르메스 여행객 모자를 썼고, 여기 지팡이를 달고, 그렇죠? 여기는 날개는 지금 안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는 헤르메스 잉게누이라고 하는데, 바티칸 박물관에 있답니다. 이건 원래는 원본은 기원전 5세기 작품의 그리스 작품인데, 기원전 2세기의 로마 시대에 카피한 겁니다. 캐리케이온, 저 지팡이를 캐리케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카두케우스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키타라, 악기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모자는 페타소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객 외투, 클록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경계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계석으로 헤르메스의 머리를 단 이런 뭐라고 그러나 경계석, 그러니까 뭐 표지 이런 것들 많이 세워놨습니다. 여기 지금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남자 성기가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짓궂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기원 로마 시대 카피입니다. AD 50년에서 100년 사이 만들어진 로마 시대 카피고, 헤르메스, 캐키기온 지팡이, 모자 잘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기원전 480년
어, 오디세우스에게 전령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원래는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조각가였던 칼라미스의 크리포로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작품을 나중에 로마 시대 후기에 복제한 것인데 양을 훔치고 있는 모습이겠죠. 자, 아까 못 봤던 남자 성기가 여기 달려 있는 헤르메스 상. 이 경계 표지에 경계 지역의 경계에 세워놨던 겁니다. 우리 저기 뭐죠? 천하대장군, 뭐 지하 여장군 뭐 이런 것처럼.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장면인데 아이가 지금 태어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다 훔치고 돌아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나중에 도둑 맞은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도둑질을 한 존재가 자기의 또 다른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제우스 뭐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으니까 마이아고 제우스인데 그래서 이 애가 소를 훔쳐갔다 그랬더니 제우스 갓 태어난 애가 무슨 소를 훔쳐가느냐 뭐 이렇게 처음에는 따지다가 나중에 사태를 알게 돼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뒤에 이제 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소가 이게 아폴론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연도가 안 나왔네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만 제우스와 마이아 아틀라스의 딸이라고 돼 있어요.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르고스를 살해했다는 얘기 있었죠. 암소로 변한 이오를 감시하기 위해서 붙인 100개의 눈을 가진 아르고스를 헤르메스가 가서 죽이고 이오를 풀어줬다 그랬었잖아요. 그래 아르게이오 폰테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르고스의 살해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고 아폴론 신의 소를 훔친 사건 여기서 키클롭스 아드메토스의 가축을 훔쳤다 얘기 있고 그 훔쳐갖고 그러니까 그 소를 훔칠 때는 이제 건장한 모습 젊은이로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다가 이제 바토스라는 사람에게 목격이 돼요. 그러니까 소를 일부 나눠주고 또 12신에게 또 재물을 또 바치고 미리미리 이제 손을 써놓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기 침대로 돌아오면서 소의 내장, 그 바쳤던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소들의 내장들을 가져다가 거북이 껍질에다 걸어서 매고 내장이 질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줄로 리라를 이제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온 아폴론에게 제우스가 소를 돌려주라고 하니까 돌려주진 않고 리라를 보여주고 리라랑 바꾸자. 그래서 이걸로 땡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라를 주고 소떼를 그냥 계속 갖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장난치고 사고치고 이런 캐릭터인데 이것도 이제 여러 신화군들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헤라클레스도 그런 캐릭터의 성격이 있고 술 먹고 사고치고 자꾸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거. 그 북구 신화에 나오는 로키신도 그런 캐릭터인 거고요. 그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이제 바람 씨름인 장면이 앞에 나왔었잖아요.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황금 그물을 만들어서 그들이 바람 피다 걸린 장면을 붙잡았고 그래서 올림포스 신들이 와서 막 구경했거든요. 그때 헤르메스가 옆에서 보면서 야, 저 정도 몸이면 나도 뭐 걸려도 상관없겠다. 뭐 이런 소리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가 결합해서 헤름 아프로디토스라는 존재를 낳습니다. 헤름 아프로디토스는 미남자였는데 살마키스라는 ним프의 사랑을 거부해서 그 뭐 사랑의 신의 분노를 받았으려나요? 엄마인데 어쨌든 남녀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양성구유. 고대에도 어느 문화나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화시킨 거죠. 자, 이거는 펜플룻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헤르메스고 수염은 나 있지만 이게 마이야 엄마 마이야라고 합니다.
눈 그린 게 좀 특이하죠. 예. 이게 이집트 양식의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본질을 보여주는 눈이 저렇게 보이진 않지만 눈 자체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옆면에다 눈을 그려놓은 거죠. 이건 기원전 500년 작품이고요. 여기 이제 여기 아폴로이고 여기 지금 헤르메스가 확대해 볼까요? 소를 지금 훔쳐가고 이제 소들이 헤르메스가 이제 몰아가고 있는 장면이고 저때 누구 사랑에 빠졌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폴로니 그래서 그 연인을 그리워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앞에 작품은 클로드 젤레 또는 클로드 로랭이라고 하는 1600년에서 1682년 사이에 살았던 오래 살았네요. 작품 연도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딘지 찾지 못했는데 누구 작품인지 바토스를 만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너는 모른 척해라 뭐 이런 거죠. 나중에 바토스가 이제 이실직고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모자 쓰고 있고 지팡이 들고 있고 태어나자마자 청년신으로 변신해서 이거 아까 그 화병에서 요거 흑색으로 요 세 부분만 잡은 거고요. 아폴론과 마이아, 제우스가 황당하다고 얼굴 표현 같죠. 따지고 있는 이게 이제 키타라입니다. 거북이 껍질에다가 줄을 걸어서 일종의 현악기. 이거는 헤르메스와 아폴론. 그래서 근데 사이좋은 형제지간이 된 것 같죠, 그렇죠? 리라도 만들어주고 뭐 이래서 이거는 노엘 코이페라는 사람의 작품이고 1688년 작품입니다. 이게 헤름 아프로디토스. 여기서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양성구유자인 거고요. 이거는 기원전 2세기의 헬레니즘 시대 작품을 AD 2세기의 로마 시대 카피한 겁니다. 자세가 좋죠. 바로 양성구유의 모습. 가슴이 있고 여기는 남성 성기가 있는, 머리는 여성 스타일을 하고 있고, 이거는 기원전 3세기 헬레니즘 스타일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살라미스의 살마케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고요. 지오반니 카르노발리의 작품입니다. 1856년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